조금 전 보신 제목이 좀 강렬하죠.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트럼프 리스크로 달러화를 벌이는 움직임이 세계 시장에 나타나면서 이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살펴보죠.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일단 오늘 미국 증시 움직임부터 총괄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원래 그 예고는 오늘 들어서 어제 그 코스피가 마감 지수로 5천 돌파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스프레드다 해서 코스피만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되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가야 된다 해서 해외에서 코스닥 3,000위를 만들어야 될 한 7가지 이유 정도를 좀 말씀드리겠다 하는데 사실 그 준비하다가 막판에 달러 인덱스가 95 레벨대로 폭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원달러 환율 관련 또 서학개미들이 국내 주식에 돌아오는 문제에서 가장 그 관심이 돼서 이 주제로 좀 막판에 바꿨습니다. 혹시 마지막에 그 1시간 남겨놓고 이게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오타가 있으면 시청자분의 양해를 좀 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첫 연준 회의가 있죠. 오타는 좀 없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준 회의가 있죠. 근데 철저하게 미 증시는 첫 연준 회의 결과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에 더 충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관세 때문에 이게 내렸다고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관세를 내리면 한국과 일본 증시가 떨어져야지 어제 한국 증시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미국 쪽에서 관세를 하면 미국이 주가가 떨어진다 하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인과관계 때문에 다우지수가 떨어진 건 아니고 오늘 소비자 신뢰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어포더빌리티라고 중간선거 앞두고 표심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의 생활비와 관련된 이런 문제, 뭐 그게 카드든 뭐든 이와 관련돼서 보험주들이 많이 떨어졌던 것이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 해서 아까 누가 관세 때문에 이게 주가가 떨어졌다 하는데 이거 뭐 관세에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간 사실 어제도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했더라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은 현명하셔서 어제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혹시 관세 때문에 미국 증시가 떨어졌다 하면 관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우존스는 경기 둔화하고요. 어포더빌리티라는 생활비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나스닥은 펀더멘털에 충실해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다음에 테슬라 그리고 내일은 애플 이 주가가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 특히 AI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늘 나스닥 지수가 올랐습니다. 나스닥의 선물 지수도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까지 나스닥 선물 지수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뭐니 이제 세계 증시에서 가장 관심은 어제 마감 지수로 코스피가 마침내 5천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5천 도달에 카운트다운을 할 때 자, 한국 증시 불안하다. 일부 증권사, 그다음에 성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쪽에 한국이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위기설을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불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증시가 부각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글로벌 자금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조짐. 달러 인덱스가 약화되면 이게 엔화 강세, 원화 강세점이네. 환차익 자금들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분위기가 그것이 국채든 증시든 금시장이든 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현명한 서학개미들은 한국 증시로 지금 되돌아오는 움직임을 보이는 성에서 어제 그 정부 당국에서는 좋은 조치를 내렸었죠.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 빨리 돌아오면 뭐 분기 내에 돌아오면 1분기 내에 들어오면 뭐 세제 혜택을 100% 주고 이런 조치라든가 또 국민 그 MPC에서 국민연금에서 사실 한국에 대한 투자 비율을 좀 국내 투자 비율을 올린다든가 이런 조치가 타임 있게 잘 나옴에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코스피 5천 정도 마감 지수로 이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조짐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선을 이 증시에서 외환시장으로 좀 옮겨보죠. 지금 달러 자경단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 소동이 있었다고요, 오늘? 네, 마지막에 그랬었죠.
오늘 뭐 미국의 금융시장은 증시보다는 환시가 관심이 됐습니다. 외환시장이요. 그 내용을 이거 시청자분이 자막과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실행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달러 인덱스가 사실 2022년 2월 요게 이제 코로나 끝난 직후입니다. 여기에 4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장중한 때 좀 고쳐달라 그랬었는데 고치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감 지수로 95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요걸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스텝진랑 같이 또 막판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자 한번 양해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구한테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95대로 떨어졌다. 이거 좀 고쳐달라 했는데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감 지수로 그렇습니다. 장중 한때가 아니라 마감 지수로 9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달러 자경단이 출현한 것이 아니냐. 달러 자경단 중에는 국채 자경단과 함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달러 자경단이 출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속에 시장에서는 막판에 폭락한다. 뭐가? 달러 가치가. 그리고 달러를 버려야. 그래서 향후에 달러 가치 하락을 겨냥한 공매도 세력들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초에 원달러 환율을 1,500원 넘어간다는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일찍 기간도 많고 외환시장에 전문가라는 사람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에서는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하락 내지는 급락할 시나리오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1,500원이 원달러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오늘 달러 인덱스가 막판에 발행했던 것은 원달러 환율에 이렇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객 시장이 새벽 2시에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의 달러 인덱스가 폭락 같은 사실은 전부 2시 이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그 영내 그 외환 시장에서는 환율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 시장에서 반영된 것까지 보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어간 게 아니라 1,480원대에서 지금 1,440원대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FOMC 회의가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속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이거는 어떤 요인을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부 외신에서는 이번에 뭐 트럼프 의향을 반영해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의 해석도 있습니다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외국의 전문가라서 다 맞추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외신이라고 전부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에 대해서 세계 10대국, 12대국 이렇게 됐으니까 외신에 대해서 맹저거나 미국에 대해서 맹신론을 부리기, 특히 이번에도 한국의 코스피가 카운트다운 할 때 일부 증권사가 코스피가 거품 상태입니다. 불안하시죠? 미국 증시로. 그다음에 일부 서학개미도 동조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돈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미국에 부동산 투자하는 달러레이션 이런 분위기를 아마 강도 있게 지난주에도 두들겼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금리 인하보다는 이번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카고 페드 웨치라든가 이런 거 보면 오히려 12월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는 1월 달에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인데, 오히려 점도표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차기 의장과 관련돼서 자꾸 오락가락 갈등하다 보니까 오히려 독립성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하에서 동결이라면 달러 가치는 강세가 되죠. 그런데 지금의 달러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결국 미국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국채에 대한 신뢰, 달러에 대한 신뢰, 누가?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올해 들어서도 연준과 파월의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흔들린 상태에서 신뢰가 떨어지니까 첫 회에서 금리를 어떻게 하든 오늘 시장 보십시오. 시장에선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뭐 파월을 연방검찰청에 소환한다든가 차 기장이 동네 놓고 네 사람을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네 사람 왔다 갔다 했죠. 캐비넷에서부터 크리스토퍼 올로, 케넷 해시, 그다음에 지금 미드락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하는데, 지금 미드락인데 이 미드락인 사람은 시장에 참여한 사람인데 연준의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시장과 별도의 관리 차원에서 있는 어떻게 사실 그 자기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 가장 전향적이고 선제적이다 하는 측면에서 작년에 금리 인하 요구 트럼프에 대해서 파월은 그것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건 선제적이다. 해석이 그 사람. 근데 연준의 성격과 시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람을 맡기고자 하니까 누구를 맡더라도 이제는 연준의 결정에 대해서 시장에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재무부 장관 임명하는 거랑 연준 의장 임명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 예예. 정부 연준 의장은 재무장관과 관계가 없죠. 예. 연준 의장은 사실 트럼프가 지금까지 상원의장에 걸쳐서 이렇게 하니까 재무장관 관여가 없죠. 재무장관이 관여하면 큰일 나죠. 예. 재무장관은 재정 정책의 총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화 정책과 기량 세력을 유지해야 시장 경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연준이 무력화되다 보니까 결국 달러 버리게 되는 거죠. 법정 통화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달러 독점권도 이렇게 무너지고 페드 의장도 흔들고 페드도 폐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달러를 갖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취임 전에 110대에서 지금은 95레벨대로 폭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미국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셀 아메리카 현상이 가속될 수 있다라는 시각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두라 사태가 사실은 이렇게 돈노 독트린에 한 단계 힘을 받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화자찬의 자기의 심체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마치 맞는 것처럼. 그래서 그린란드 병합 문제가 들어갔고 쿠바도 좀 경제 봉쇄령이 들어가는 원유 봉쇄령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오히려 돈노주의는 더 한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맹국이라든가 미 국민들은 거기에 이탈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유럽은 전부 중국으로 지금 다 달려가고 있죠. 중국은 시진핑의 장유사라든가 시진핑의 실각서를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제거됐거든요. 예. 그러면 시진핑 독재 체제고 다자주의를 흡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념과 관계없이 유럽 국가들이 전부 심지어는 영국까지 중국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마두라 사태 이후에 지금의 돈노주의에 대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이탈이 더 심해지는 거죠. 뭐든지 신뢰가 전에 흐르면 신뢰가 중요한데요. 사실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가 깨지는 상태에 수익이 나요? 그런 불안한 거죠. 설령 미국에서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더라도 신뢰가 깨져? 그러면 그건 불안한 거죠. 돈을 벌 때,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자기 행복에 드는 거고 돈을 벌더라도 스트레스가 꽉 쌓이면 일찍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저렇게 맨날 트럼프가 흔들리는데 왜 미국 증시에서 돈 법니까? 한국 증시 안정적으로 돈 벌면 한국 증시에서 돈 버셔야지 왜 미국에 갖다 돈 갖다 오고 일부 증권사 왜 코스피 5천 카운티 당하는데 왜 미국 증시라고 공검 제가 보는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무슨 돈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왜 미국의 부동산 400만 500만 달러 그것도 합법적으로 투자한다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달러리에이션이죠. 그게 미국의 증시 편향적인 이런 상호죠. 트럼프는 연일 미국을 세계의 증시를 흔들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뢰가 깨지는 문제에서 지금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각국들이 그래 당신만의 이익만 결정해? 그것도 미국의 국익이 아니라 당신의 사익을 위해 그럼 믿지 못하겠다. 다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투자 자금 회수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제 금값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 은값과 기금속 가격에서 오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탈법정 화폐 거래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금값이 더 올랐습니다는 사실 금값 상승과 별도하게 독일이라든가 미국 내 왜 우리 금을 가지고 걷다 투자하느냐, 걷다 갖다 놓느냐, 빨리 회수해라. 미국이 이익이 지고 가는데 왜 걷다 놓느냐, 회수하라. 이게 이제 국제 분위기가 신뢰가 깨지는 속에 각국들이 이익 챙기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국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되다 보니까 셀 아메리카 현상이 돼서 미국에서 돈 빼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대서양 동맹이 깨지는 가격에 의해서 일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자금이 덴마크 자금이 일진 이달 안에 1억 달러 정도 국채 매각이 확정이 됩니다. 예. 이것도 오늘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큰 요인이다. 근데 문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동참할 분위기입니다. 이 문제에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여기에 동참 운적이 보이니까 달러 버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결국 95로 폭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이제 장유샤를 제거하고 1인 독재체를 완전히 합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국채를 팔아서 트럼프를 죽여야죠.
그게 본인이 인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피해 숙청을 거쳐가지고 1인 독재 체제 했으니까 무마시켜야죠. 무마시키는 대외적으로 창구로 해서 본인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켜야죠. 그동안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는 거죠. 속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자금에서는 미국에서 한국 증시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로 재편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글로벌 증시 자금이 이제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재편되는 움직임 짚어주셨는데요. 위원님, 하나 생각해 볼게. 지금 미국이 관세 협정 맺은 대로 대미 투자를 제대로 받으려면, 그러니까 투자가 매끄럽게 되려면 우리나라 원화, 일본 엔화, 강세 띄는 게 좀 더 투자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중간 선거 겹두고 뭐든지 표시 먹기 위해서 지금 어포더빌리티 문제라든가 이런 쪽을 지금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마가구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를 확실히 성과를 내서 중간 선거에 하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표심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표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그 주말에 느닷없이 엔달러 환율을 이렇게 레이트 체크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이때도 이게 영향이 좀 클 것이다. 그런 측면인데 실제로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레이트 체크 이후에 거래일 기준으로 3일이 지났습니다. 엔달러 환율 문제로 보겠습니다. 전처럼 떨어지지 않았던 이 엔달러 환율이 3일 만에 158엔에서 152엔대로 3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3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트 체크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해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베센트의 얘기대로 일본의 국채 금리가 미국으로 전염됩니다. 이 얘기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는 저희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대미 투자 촉진을 위해서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잡히지 않으면 대미 투자가 안 됩니다. 알래스카라든가 그린란드라든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도 레이트 체크는 아니겠습니다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베센트가 원화에 대해서 저평가 발언을 했죠. 그런 결국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어제 고스란히 나타난 거죠. 트럼프가 뭐냐? 대미 투자를 위해서 약속해놓고 국회에서 입법을 하네? 입법을 하네? 그러니까 관세를 25% 때렸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신은 미국의 외신은 미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측면의 외신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도 공정한 보도지만 언론에 소속되는 따라서 국익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아리까리 할 때 미국의 외신들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다. 그래서 미국의 외신을 우리가 우리 각도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마이클 보리 사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나타난 상황을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맥락이 똑같습니까? 대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미 촉진을 위해서는 실질 실효 환율 구조 모형을 들 때 자 미국이 생각하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얘기할 때 이 적정 환율은 얼마냐? 엔달러 환율은 130엔, 우리 같은 경우는 1,350원이다. 근데 지금처럼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연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 대학 교수가 1,500원에서 외환위기까지 얘기하고 적정 외가 8천억인데 지금 4천억뿐이 안 된다. 외환위기 떨지만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을 지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일부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대미 투자 촉진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 대상으로 제2플라자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레이트 체크에서 공조 개입 나오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자기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동맹과 협정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자 1980년대는 대일 무역 적자가 확대됐죠. 그때는 시장 경제를 가지고는 이걸 도저히 해결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때의 서방 선진 이렇게 5개국이 프라자라는 작은 호텔에서 모여서 결국은 동맹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통해서 엔달러 환율을 260원대에서 1995년 10년 만에 동경외환시장에서 1995년 4월 19일 정확하게 11시 8분에 79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 트럼프 정부가 당면한 현안이 뭐냐? 자 대미 투자 확대입니다. 예. 대미 투자. 근데 대미 투자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는 겁니까? 사실 일본이 퍼스트 정책, 한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낚여놓으면 안 된다. 약정을 해갔는데도 안 된다. 허지건 관세 때리고 뭐하고 시장 개입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자는 꼭 왜 제2프라자가 나오냐 하면 당면한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하지 않을 때는 인위적으로 협정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프라자 협정이 엔화 강세, 달러 약세죠. 지금 엔달러 환율이 시장 개입하고 나서 엔달러 환율이 158에서 150엔, 엔화 강세, 달러 약세죠. 그러니까 프라자 협정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당시와 좀 다른 규모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대미 투자를 약정한 국가가 누구입니까? 일본과 한국이죠. 그래서 대미 투자 촉진을 위한 중간 선거에서 원활하게선 시급하게 오죽했으면 관세까지 때리겠습니까? 한국에 대해서 빨리 좀 해라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엔화와 한국의 원화를 대상으로 제2의 프라자 협정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동맹국가의 관계가 소원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만든 겁니다. 이번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데요. 협정 체제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간선거에서는 일본 짓누리고 한국 짓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환시장의 레이트 체크든 한국에서 관세에 대해서 25% 때리든 이런 것은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보면 대미 투자에 대해서 확실한 성과가 나야 지금의 중간 선거에서 뚜렷한 표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태에선 트럼프에 대해서 확실한 카드이기 때문에 일본의 한국에 대해서 대미 투자를 빨리 해달라고 요구는 그것이 외환시장의 개입을 통해서든 아니면 관세를 추가하든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제2프라자 협정이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나오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각을 이제 더 옆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로 좀 옮겨보죠. 올해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아까 또 정리해 주신 부분도 있었고 투자 측면에서 무엇을 읽어야 할까가 중요한데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상하이 밀약설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상하이 밀약설은 사실 집권 1기 때 나온 겁니다. 트럼프 정부 2기 때.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이렇게 사실 무역 적자가 미국 입장에서 많았었죠. 그래서 일본에 이어서 중국으로 넘어갔죠. 무역 적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 자,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위안화 평가 절상이 돼야 대중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측면인데 집권이 있기 때 잘 못했습니다. 이것을. 근데 부산에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위안화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가 반겼죠. 박수까지 치셨다 그래요. 예. 집권이기 때 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CDP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위안화 평가 절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자 받아들일 확률이 없죠. 왜냐? 시진핑 1인 독재 체제가 됐습니다. 장유사 제거하고 피해 숙청을 통해서 1인 독재 체제를 지난 주말에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내부의 지금 경제 상황을 통해서 인민들의 피해 숙청을 한 상태가 거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불안 세력 많거든요. 그럼 대내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하기가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 어렵죠. 더 어려워지죠. 경제 상황 목표 성장률 작년 3분기에서 떨어졌죠. 상태에서 군부에서는 각각의 계파 정치, 관시 정책 때문에 이게 장유사를 제거하기는 엄청난 반대 세력이 있는 겁니다. 예. 앞으로도 피해 숙청이 계속해 될 겁니다. 그러면 1인 독재 체제에서 자 대내적으로 이렇게 해서 확립할 수 있는 이걸 가장 빨리 하는 게 뭐냐? 우리라도 문제가 터지면 북한에서 국비 내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도 미국에서 어려워 한국에 대해서 대미 투자 확대 성과 내지 이렇게 했던 거죠. 대외적인 돌출 창구가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의 경제 패권 다툼에서 어떠냐? 경제 패권 다툼, 첨단 기술 전쟁 아직도 미국에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가장 보이는 게 뭐냐? 내가 위안화 평가 절상을 통해서 박스 스니커 체제 구축하겠다. 위안화 평가 절상이죠. 그러면 뭐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중무역적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위안화 평가 절상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진핑은 독재 체제에서 대찰구에서 미국에 이긴다 하는 측면에서 달러가치 폭락 위안화 절상하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성립하기는 어렵지만 일기에 마찬가지로 상하이 밀약설 이 체결된 겁니다. 이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제2의 상하이 미락설 이런 것이 제2프라자 협정 아시아의 한국의 원화,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 사실 대미 투자를 위해서 이국 국가대의 절상을 유도한 것 마찬가지로 위안화 평가 절상을 유도하게 한 제2의 상하이 미락설 같은 것이 나오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가보죠. 미국이 대미 투자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원화와 엔화 가치가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제2의 상하이 미락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위안화 가치도 높아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 아시아로 자금이 이동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환경, 그것이 적어도 더 유리해지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상황과 비슷한 프라자 협정 체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은 미국의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예. 떨어지죠. 떨어지는 상태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미국 증시를 빨아들이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펀더멘탈이 올라가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오케이, 미국으로 투자 수익이 나기 때문에 들어가겠죠. 근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디폴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좀 불안하겠죠. 예. 그 많은 사람이 캐리 자금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느냐? 근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성격을 봐야죠. 펀더멘탈이 좋아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면 캐리 자금 미국으로 가겠죠. 근데 펀더멘탈과 달리 미국의 디폴트 레이트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캐리 자금은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안 올라가는 엔캐리 자금도 그렇게 해서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자, 캐리 자금이 미국에서 불안하고 자금이 이탈되는데 펀더멘탈리 중국, 한국 그래도 괜찮다 하면 중국과 한국인데 중국은 시장 경쟁원의 사회주의 체제고 독재 체제가 됐기 때문에 1인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음악한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초기 저점이겠지만 제2의 프라자 협정이 나오는 상태에서 프라자 협정 체결 후에 보겠습니다. 1985년 이후에 보겠습니다. 아시아로 자금 흐름 많이 들어왔죠, 시청자 여러분. 그때 삼재 혜택도 가세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든가 이런 일본 증시를 그때는 홍콩과 싱가포르 증시가 좋았습니다. 예. 하향을 보였죠. 그런데 최근에도 물론 그때 당시에 것처럼 뚜렷한 엔저지가 않지만 엔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알겠죠? 그때 것처럼 뚜렷하지 않았죠. 엔저 나오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아시아 증시가 지금 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호황조짐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셀 아메리카일 때 이런 불안 요인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미국 증시에 되면 자 미국의 자산 동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학개미 일부 증권사 왜 코스피가 5천 카운트 할 때 왜 미국 증시로 하락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시아로 글로벌 자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또 자금이 빠지면 트럼프라는 사람들은 자산 동결하지 않습니까? 자산 동결. 그러면 서학개미 분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야죠. 왜 지난주에 핏대를 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께 꼭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거액으로 몇백만 달러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사실 합법적으로 투자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는 제발 만약 이 똠방각 카드는 자 한국의 부동산 본때를 보이시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5월 달에 대주 양도 다주택자 이렇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때를 보이겠다. 시장을 이기는 이렇게 사람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저는 이건 이 대통령님께서 나는 요거는 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한 어조를 보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 몇백만 달러 투자한 사람 이번에 전체를 좀 철저히 조사해서 한국의 국익이라든가 이게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국익 중시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 좀 꼭 좀 부동산과 마찬가지 철저히 조사해서 좀 이렇게 이번에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